이재명 대통령의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팻말을 두고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갈등을 빚으면서 추나 대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으면 탄핵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금융위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 비한다고 한다면 85%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대로 지급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기가 올 정도의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미국이 우리나라와 혈맹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무리한 모든 조건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점은 국익이라고 봐야겠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세 협상에 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그러한 처사라고 할 것이고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미국도 마냥 이 모든 것들을 늦출 수만 없습니다. 마스가 정책으로 불릴 정도로 미국 조선업의 사정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거든요. 미 해군의 그런 전함마저도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와 조선업 부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 관세 협상을 타결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라든가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일종의 협상 카드로 들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을 외국에 다시 한 번 더 알리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세 협상에서 협상력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그 당시에는 성공이라고 했지만 지금에서야 이제 와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그 당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28일 정도 지났거든요. 예. 그 28일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한 게 아닙니다. 그때 한 이후로 아무런 진전 없이 28일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과 달라진 게 없다는 면에서 지금 와서 그때는 성공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만약에 했으면은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때 처음부터 한미 정상회담은 실패했었는데 숨겼다가 이제 와서 자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미는 외교 실패의 책임을 저는 정치권과 국민에게 돌리는 듯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탄핵을 언급하셨는데 탄핵이라고 해서 결국 정치권과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는 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국민과 정치권을 끌어들여가지고 국민과 정치권에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협상 임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방패막이를 삼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위기를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네. 대단히 잘못됐죠.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오히려 외국 시장에 국제 금융 시장과 외국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이 펀드멘털이 강하다. 좋은 신호, 긍정적인 신호를 줘도 모자랄 판인데 한국 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단 말이에요. 금융위기를 언급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외신들에게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강조하고 탄핵을 언급한 것은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동결은 임시적 비상조치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임시조치로서 북핵 동결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어떨까요? 북한의 반응을 예측을 해봤을 때 현실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비핵화로 가는 방향은 이전 정부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가는 과정, 그 길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3단계 비핵화 전략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미 북한 입장에서는 핵 개발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여러 가지 핵탄두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사실상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핵화만을 주장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요? 비핵화 말만 한다고 북한이 비핵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상황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일단 현재의 그런 북한의 상황을 동결 조치한 다음에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로 가는 방향성을 가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하는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과의 대화 그리고 한국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죠. 이것을 재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3단계 비핵화 방안을 통해서 한미 그다음에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이 있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발언 자체가 다시 한번 김정은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북한의 북핵 동결 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동결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동결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결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해서 핵 개발을 못하게 하자. 이게 국제사회 제재 약속인 건데 예. 이렇게 동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생산을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기조로 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것에 대한 원칙을 포기한다.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축소하고 그다음 비핵화 간다.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북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동결하겠다 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원했었죠. 그때 대표적으로 지원했던 게 남북 경협입니다. 미국 CRS, 미국 의회 조사국이죠. 하지만 의회 조사국의 결과에 따르면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가 남북 경협에서 총 70억 달러를 원조를 했는데 그중에 30억 달러가 현금이었습니다. 그 현금 대다수가 북한에서 핵 개발에 쓰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농축 우라늄 기술을 파키스탄에서 사오는 데 쓰였다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북한 주민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제 개발이라든가 또는 인프라,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에 쓰였다는 게 의회 조사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동결하고 축소하고 비핵화는 이런 3단계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 한번 쏘갔는데 아무런 추가적인 조건 없이 또 쏘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겠습니까? 우리나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인데 이런 이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포기한 건 다름없다. 이제 그런 문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 현장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조선 의원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오선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그대로 떼가지고 국힘 당사 앞에 가셔서 들고 1인 시위 하십시오. 회의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검찰개혁 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의원님들이 논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예, 이렇게 오늘 법사위의 상황을 저희가 좀 보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슨 장면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팻말을 노트북 앞에 붙이자 추 위원장이 철거를 요구하던 장면이었고요. 또 추 위원장이 나경원, 송석준, 조배숙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면서 항의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의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이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이제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라고 말했는데요. 예.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제가 만약에 추미애 언니가 저렇게 강성 발언한 것은 개딸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말한 내용은 이제 추미애 의원이 강성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이지만 듣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언니 조롱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빠라는 말을 붙인 것은 예.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고 회의를 원만하게 하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부적절하다. 또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운영할 주체이자 모범적인 회의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굉장히 좀 애석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편말 뭐 붙인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노트북 화면에 노트북 뒤에 이제 붙인 예, 건데 예. 저걸 가지고 뭐 이제 질서 유지를 하겠다면서 유인물 떼라고 했는데 저것도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국회 앞에 가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현수막뿐만 아니라 관공서 또는 도시 곳곳에 각각 항의를 하거나 또는 호소를 하거나 이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사회에서 용인한 이유는 뭐냐면 공론화시켜가지고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우리가 사회가 수용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회의장에서 저런 식으로 만약에 편말이 엄청나게 크다든가 또는 뭐 상대 위원의 눈을 가린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지만 그러지 않고 문구만 적어서 조그맣게 편말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렇게 뭐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서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좀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주제여서 좀 추미애 위원장님이 예. 육선이나 하신 다선 중진 의원이신데 좀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 면에서 굉장히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 장면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 상임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하셨다고 봐야겠죠. 우리 국회법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위원장의 경우에는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의사도 정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피켓 같은 경우에는 여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상임위원장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를 떼라고 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장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질서 유지라는 거 하는 것은 뭐 고성을 저지른다라든가 아니면 방해를 한다라든가 이런 뭐 불법적인 피켓 시위를 한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질서 유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한 조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앞서 그 나경원 의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오빠라고 말했던 것은 물론 일부분 뭐 조롱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킨 겁니다. 지금 법사위가 왜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선 의원들 중에서 간사로 선출할 만한 사보임할 만한 훌륭하신 의원들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왜 나경원 의원을 고집을 하는 것인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 그 나경원 의원 부부를 자기가 어복키웠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일으켰을 때 실제로 통화도 직접 했고요.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면담까지 한 사이입니다. 예. 그리고 관저 농성을 벌일 때 직접 찾아가서 그런 관저 농성에 동참을 하기도 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간사로 부적법하다.
부적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 실시 관련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법사위 운영에도 좀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사위 파행이 여당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사 사보임 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른 훌륭한 재선 의원으로 사보임을 한다면 충분히 법사위에 이런 갈등이 봉합이 되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충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셨지 다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입법 관련된 청문회 진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지금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행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 파괴다, 입법 쿠데타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직위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에는 이제 직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또 감사위원, 중앙선관위위원, 대법관 이런 사람들에서만 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한다라고 보장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을 때 대통령이 만약에 기존에 했던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위원 또는 이제 대법관들 이런 분들을 바로 즉시 해임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요, 이게 삼권 분립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선출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만이 존중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서 그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를 보장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 원래대로라면 2027년까지 이제 대법원장 이제 임기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걸 왜 2년에 당겨서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유가 뻔하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씌우고 있는 내란 혐의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많은 법조인들 한 얘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서에 호소한 것은 내란이라고 호소하는 거지만 이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따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정권인데 그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혐의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유죄로 처음부터 결론 내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건 사법부 독립 아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면서 사퇴 압박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저는 국민들의 역풍이 더 크게 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서울 집회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대변인께 여쭤보면 지금 중도층 민심 위반을 우려한 의원들도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 좀 보니까 네네. 지금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좀 상당히 좁혀지고 있고요. 오차범위 좁혀졌다는 결과가 오늘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지지율이 2주 연속 또 하락 소폭이지만 하락한 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네. 지금 현재 여권과 대통령실의 무도와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서 외치는 거 물론 이제 이게 장기화된다면 분명히 이제 어떤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피로감도 들 수 있지만 네. 이제 어제 처음에 대구에서 했죠. 그리고 조만간 또 서울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대구와 서울 그리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추석 민심을 앞두고 지금 현재 여권의 잘못되어 있는 폭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더 반기고 귀담아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이 장애투쟁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수치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로 예,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장애투쟁을 나가는 이 방식이라든지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뭐 그 다른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싶긴 합니다. 일단 뭐 앞서 여러 가지 수치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이는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대구에서 했던 집회 숫자 참여한 인원을 살펴보게 되면 경찰 추산으로는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과거 동일한 장소에 불과 한 지난 2월이었나요? 세이브 코리아에서 동대구역 앞에서 동일한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때 경찰 추산 인원이 5만 명이 훌쩍 넘었어요. 그 인원보다도 지금 더욱더 훨씬 절반 이상 적은 숫자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당력을 모은 왜 장외 집회에 모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지를 그 모여있는 인원 숫자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 장외 집회라는 것은 일단 시작은 하더라도 그 끝을 맺기가 참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 장외 집회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추석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정감사가 있어요. 국정감사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시간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을 장외 집회에 그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 글쎄요, 저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 집회를 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특검 입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히 친윤계로 불리는 국민의힘 내부 기득권 세력을 대상으로 수사가 조여오다 보니 이것을 탈피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가치에는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이제 얼마나 규모가 되느냐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예. 지난번 조국 수호 집회가 있었을 때요. 친민주당 인사가 딱 봐도 100만 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경찰 추산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고작 18,000명이었습니다. 뻥튀기를 하려고 그러면 적당히 뻥튀기가 되는데 경찰 추산 18,000명을 100만 명으로 얘기했던 그런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7만 명 얘기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뻥튀기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짧게 여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과 함께 원내투쟁을 병행하면서 투트랙 방식의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모든 쟁점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입법 견제를 하겠다라는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와 한계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가 그 방침을 확정한 건 아닙니다. 예. 확정한 건 아닌데 지금 일방 통행하는 입법 폭주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필요는 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강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강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는 꼭 좀 필요한 부분 아니겠는가라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 좀 짧게 듣겠습니다. 글쎄 그 필리버스터 전략이라는 것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만약 실제로 시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부 쟁점 법안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법안 숫자가 69개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러한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감할지 이 안에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의 역풍은 국민의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